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네. 최대한 천천히 또 최대한 빨리 가야 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 PD. 저 박진수입니다. 오늘 하실 얘기가 미 연준이 과거와 정말 다른 상황에 직면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단 경제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도 이건 알 거예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지금 현재 금리가 사실상 제로 금리거든요. 0% 있는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걸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양적 긴축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뉴스에 매일 경제 관련해서 연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실상 뭐 지구 경제 대통령? 그렇죠. 세계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죠. 네. 근데 왜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의 행보에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느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국 경제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라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러뿐만이 아니라 돈이 이게 예를 들어서 국경을 건널 때 물론 달러 자금도 많지만 유로 자금도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나라의 금리가 오르면 다른 나라의 금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국경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특히 이제 한머니라고 하는 그 자금 이동이 있어요. 이 한머니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낮은 데서 금리가 높은 데로 이동하는 그 속성을 안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다른 나라도 할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먼이라는 거는 굉장히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 그렇죠. 뭐 금융 저기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이런 세계 경제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 연준이 과거와 지금의 다른 점이 어떤 거예요? 어떤 점이 어려우신 건가요? 일단 그 양적 완화의 배경이 2008년에 2008년?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이제 부실이 나서 그것이 미국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연결돼.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거지만 그 여파가 전 세계를 덮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금융 부실이 급격히 다른 부분으로 전파돼서 전체 금융기관이 붕괴될 위험이 처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돈을 무제한 풀면서 금리를 갖다 대폭 낮췄죠. 처음에는 금리만 낮췄는데 그래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그 마지막 카드를 동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부터인가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한 2017년에서 한 19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기 전까지 미국 중앙은행 쪽에서 이걸 정상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그래프인 건가요? 네. 쭉 올라가네요. 예, 이게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를 갖다 보여주는 건데, 자산을 처음에 글로벌 위기 나기 전에는 한 9천억 달러 정도를 자산으로 갖고 있었는데, 하나로는 어느 정도죠? 한번 따져보세요. 1200을 곱하면 되니까. 1200, 1000조, 1000몇백조. 1200조, 1100조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한 9조 달러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한 경까지 가는 숫자가 되겠죠. 9조 달러 곱하기 1200 하면 얼마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희는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산수에 약해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왜 그 자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러면은 이전과는 어떤 게 다른 거죠, 지금 상황이? 옛날에는 그래요. 그냥 금리만 인상하면 돼요. 금리를 인상하면은 그게 따라서 공급량도 줄게 돼 있어요. 이게 어차피 그런 공급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미 연준의 관할 하에 있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 양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해왔고, 특히 이제 제로 금리까지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면 그 제로 금리 상태에서 저기 시중에서 원하는 자금이 양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공급을 했으면은 금리만 신경 쓰면 돼요.
제로 금리까지 갔는데 더 공급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로 금리라고 하는 거는 단기 금리를 얘기해요. 네. 단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 미국 중앙은행이 1차적으로 개입하는 시장입니다. 네. 단기 우리나라에서는 콜 시장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고 하는 게 이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예금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이 최저 얼마 이상 맞춰야 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한 은행이 남는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시장이에요. 단기 그러니까 좀 급전. 하루짜리가 하루짜리. 아, 하루짜리요? 네. 아, 진짜 급전이네요. 급전이죠. 이게 왜냐면 지급 준비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급 준비율을 못 맞추면은 벌금이 엄청나요. 아, 벌금이요? 그렇죠. 페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은행에 따라서는 예금에 비해서 지급준비금이 많은 은행이 있고 예금에 비해서 지급준비금이 작은 은행이 있어요. 네. 그 작은 은행들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하루짜리 자금을 갖다 빌리는 거예요. 왜? 네. 지급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형성되는데 그 금리를 0%까지 낮췄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때까지 그 0%까지 낮췄을 때 그 지급준비금 규모가 한 100이라고 치면 거기까지 하면은 끝나면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 중앙은행이 원했던 거는 초단기 금리는 0%로 낮췄는데 장기 금리까지 낮추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장기 금리가 실물 투자하는 데 있죠. 그게 다 장기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계를 산다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한 것들이 전부 다 장기 금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대규모 자본 투입해다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짜리가 아니라 2, 3년, 심하면 10년 이런 자금들은 이게 장기 금리라고 하는데 이 자금 금리는 단기 금리에다 플러스 항상 알파가 붙어요. 네. 왜냐하면 긴 기간 동안 빌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줘요. 네. 이것을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단기 금리는 제로로 갔지만 그 기간 프리미엄 탓에 장기 금리는 여전히 플러스 숫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 연준은 가급적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장기 금리까지 낮추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단기 금리가 플러스 상태에서는 단기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추면 장기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데 네. 단기 금리를 0%까지 낮췄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장기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죠. 어떤 게 있는가요? 장기 채권을 직접 사주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는 단기 채권만 사줬는데 네. 이제는 장기 채권을 사겠다. 네. 아, 그러면은 그 사주니까 채권 금리는 더 낮아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는 이미 제로로 와 있고 장기가 여기 있으면 요거까지 이렇게 더 낮추는 거지. 그 사준 이유는 뭐죠? 이게 단기를 계속 풀면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살아났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그만큼 안 떨어지니까. 아, 장기 금리 추가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옛날 같은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면 가능하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장기 채권을 직접 사가지고 강제로 내리는 거지. 근데 그걸 하려면 돈을 더 풀어야죠. 네. 그러니까 단기 시장에서 금리를 0%까지 낮추는 데 필요한 자금 이상으로 추가로 돈을 더 풀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표가 그런 거네요. 그렇죠. 저 표에 떨어지는 구간도 있는데 그건 뭔가요? 어떤 거? 이 연준의 자산 규모 그 그래프에서 네네. 예. 네. 그것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2008년에 양적 완화를 1차로 했고 네. 그걸 쭉 하다가 2013년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네.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인가 15년인가부터 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당장은 채권을 회수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까 테이퍼링이라는 거 했죠. 테이퍼링을 종료를 하고 2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2017년부터인가 그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해요. 네. 그게 꺾이는 겁니다. 그때는 말하자면 아까 자동차 비유를 한다면은 자동차를 2015년 언제까지 자동차를 딱 스톱을 시키고 네네. 2년 지나 2017년부터 후진을 시킨 거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규모,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줄잖아요. 네.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대로 쭉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불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네. 다 백지화 시키고 네. 다시 무제한으로 돈 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다 그래프를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죠. 네.
그 당시 4조에서 4조 5천억 달러 정도 자산 규모가 있었는데 네. 지금 9조 달러예요. 2년 사이에. 2배가 늘었네요.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미 연준이 취한 조치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조치에 비하면 그냥 세 발의 피해예요. 네. 그냥 그래프가 아담하게 보이죠. 옛날의 그래프를 보면. 그렇죠. 절벽. 산맥이 하나 솟아난 상태였는데. 그래서 옛날 그 그래프를 갖다 옛날로 들여가지고 옛날 이게 없었다 치면은 네. 옛날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 연준이 돈 푼 거 보면 그 당시로는 헉 하는 그 사람들 반응이 나왔는데 그렇죠. 워낙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돈 푼 게 많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게 너무 아담하게 보이는 거야. 네, 그 당시에 그런 말이 꽤 많았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미국에서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이 빚을 어떻게 담당을 할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연결 씨가 그런데 빚을 어떻게 갚느냐인데 네. 미 연준은 빚 안 갚아요. 그렇군요. 그게 왜냐면 돈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중앙은행의 부채는 맞아요. 네. 근데 돈이 특성이 뭐냐면 네. 부채는 부채인데 만기가 없어요. 네.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파워풀한 거죠. 그러면 제가 말한 건 좌파 쪽에서 흘러나온 그냥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아니, 근데 그때 연결 좌파 씨가 쪽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네. 이것도 하나의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약간 오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기 씨가 그 일반인들의 그 저기 일반 상식을 대변해 준 거죠. 파워 일반인. 그냥 저스트 일반인. 맞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돈이 그 말 그대로 흘러나는 그 유동량이 커지는 거지. 그걸 크게 키우는 거지. 그거에 그 유동량을 줄이고 키우고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경기에 따라서 그거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네요.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쥐어짠 거예요. 네. 단기 금리를 낮추는 거에서 끝났어요,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올렸다 낮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를 조절을 했는데 네. 단기 금리가 제로로 딱 붙다 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약발이 안 먹히는 거야. 그렇죠. 더 낮춰야 되겠다. 근데 단기 금리 이미 제로로 왔어. 네. 그러면 더 풀어야 돼. 네. 방법이 뭐지? 장기 금리로 가자. 네.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0%까지 하는데 필요한 돈이 한 100을 더 늘렸다 칩시다. 양적 완화는 뭐냐면 그 100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거기다 3, 400을 더 얻는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자, 이렇다면 이게 뭐냐? 단기 금융 시장은 시장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왜? 시장에서 단기 금융 시장에는 필요 이상으로 돈이 넘쳐나고 있거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사고 파고 하면서 조금씩 금리 조정해서 이런 금리를 조정해 왔는데 그런 조정 기능이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 돈이 넘쳐나니까 돈 부족한 은행이 없는 거야. 네. 그러면은 장기 같은 경우에 10년이라고 5년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웬만한 조치로는 아무런 그게 없겠네요. 그러니까 직접 찍어서 네. 중앙은행이 그걸 사주는 거죠. 그 장기채 시장에서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장기채권 가격이 뭡니까? 내려가겠죠. 장기채권을 사주죠. 네네. 그죠? 네. 그럼 금리를 낮추는 거죠. 네네. 가격을 올리니까. 네. 그죠? 네. 장기채권 가격을 올리니까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가지고 0% 수준까지 낮춘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단기 금리를 제로로 한 상태에서 장기 금리는 양적 완화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죠. 제로로. 이게 양적 완화예요. 네. 그럼 이 양적 진짜 말 그대로 양적 완화 된 건데 그 양적 완화가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취해질 거면 이게 과거와 다른 문제점이 뭔가요? 그 옛날에는 간단했어요. 그냥 금리만 올리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급을 늘려갔거든.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은 수요가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올라가요. 양이 줄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공급량도 따라서 준다고. 네. 근데 지금은 뭐냐?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돈을 풀다 보니 네. 금리 올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양도 같이 줄여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이냐. 네. 이 순서의 문제가 생겨요. 네. 돈을 먼저 회수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금리를 인상하고 돈 회수는 나중에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절충형으로 갈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그 양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돈을 금리부터 먼저 올리겠다. 네. 돈을 회수 안 한 상태에서.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금리는 올렸어요. 네, 근데 시중에선 돈이 넘쳐나. 네, 돈 빌리려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겠어요? 금리가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죠? 중앙은행이 빌리면 돼요. 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네, 중앙은행이 돈을 무지하나 풀고 네, 단기 금융시장에서 넘쳐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붕괴가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차입을 해줘요. 아, 중앙은행이 차입자가 돼. 네, 풀어놓고 또 차입해. 아, 그렇군요. 이게 저기 전문 용어로 보면 이제 리버스 RP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시중으로부터 빨아들여요. 네, 그 다음에 지급 준비 금에다가 옛날에 이자를 안 지급했거든요. 네, 이제 이자까지 지급을 해줘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물론 안 빌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빌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리가 오르면 그거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 얘기고 지금 제가 보기엔 금융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로 금리 상태에서 금리부터 먼저 올리겠다는 거는 시중에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경기가 지금 과열될 조짐이 있으니까 금리부터 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중앙은행이 그 단기 금리를 받쳐주면 다른 금리도 같이 오르겠죠. 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소비가 좀 줄고 투자 활동도 좀 둔화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을 갖다 노리는 거야. 네. 금리부터 올리겠다는 네. 거는. 그런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중앙은행이 돈을 차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네. 첫 번째,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그 금리 곱하기 빌린 양만큼 중앙은행이 코스트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저기 전문 용어로 한다면 통화 관리 비용이 네. 높아지는 거예요. 아,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는 중앙은행의 수지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러면 수지가 빵꾸나죠. 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존을 해줘야 돼요. 네, 적자가 나면. 네, 뭐 그 정도까지인지 아닌지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은 일단 금리가 높은 상태인데 돈은 회수 안 했어. 그러면 중앙은행이 차입해야 될 금액이 많겠죠. 네, 시장을 그 금리를 유지하려면. 네. 그만큼 본인들이 많이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려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완전히 저기 수요자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민간 자율의 시장 기능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시장 기능이 망가져 있는 상태란 네.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오래 끌고 가는 거니까 안 좋아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 우리가 왜 시장 경제를 왜 합니까? 중앙은행이라든지 관료들이 시장 경제 구석구석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렇죠. 이게 달리 말하면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돈을 회수를 안 한다는 건 뭐냐? 계획 경제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 계획 경제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은행 그 이코노미스트가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폐단이 두 번째 폐단이에요. 요게 문제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돈부터 먼저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 네, 요건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잉여로 풀린 돈이 얼마냐. 지금 9조까지 늘었잖아요. 네, 시중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봤을 때 한 4조 정도, 한 반 정도를 줄여야지 그나마 잉여 자금이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금리만 올려도 돼요. 네, 왜냐하면 0% 상태에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자금 돈의 규모가 지금보다 한 4조 정도 모자란 정도 수준이라 네. 이거죠. 그럼 4조를 줄인 다음에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빨리 못하죠. 4조를 급격하게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난리가 나요. 네, 비유를 한다면은 자동차를 120km로 몰다가 갑자기 제로백의 30km. 반대말로 네, 5초 내로 자동차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네. 급정거를 하면 차가 어떻게 되죠? 날라가죠. 뒤집어지잖아요. 네네.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 안 되니까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은 뭡니까? 서서히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플레 감정은 세졌어. 네,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어. 네. 이게 문제인 거네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과열돼 있는데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급하게 썼다가 난리가 날 거고 물을 쫄쫄 쏟아야 되는데 쫄쫄 쏟아니 이게 산불은 계속 번져 나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비유를 잘하셨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도 어느 정도 좀 빨리 인상을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빠진 고민이
금리 인상하고 돈의 회수를 어떻게 잘 절충해서 네. 시장에 무리도 없으면서 저기 실물 경제를 잘 저기 뭐라 그럴까 불안에 빠지지 않게끔 네. 유도하느냐 요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은 말 그대로 딜레마. 딜레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충의 묘를 네. 해야죠. 절충의 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풀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절충 값이 현실적인 값과는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지금 미국 중앙은행도 이걸 어떤 순서로 해서 돈의 회수와 금리 인상을 갖다 절충해서 할 건지 네. 지금 아마 박터지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요번에 미 연준에서 한 게 뭡니까? 일단 금년 3월까지는 자동차를 세우겠다 그랬죠. 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자산 규모가 더 이상 안 늘죠. 돈이 추가로 풀리지는 않는데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자산 규모를 축적하겠느냐. 일단은 제가 받은 느낌은 초창기에는 금리를 조금씩 올려요. 네. 그리고 한 3번 정도 올려서 지금 0% 금리, 지금 현재는 0.25예요. 실질적으로는 0.25%의 기준금리를 1%까지 올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회수하기 시작. 이런 보관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돈도 회수하면서 금리도 인상하면서 둘을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쪽 사람들도 앞으로 왜냐면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들도 모르는 상황, 네. 예상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시장에서도 어떻게 반응할지도 사실은 모르죠. 사실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거기다 이런 불확실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완전히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전쟁도 터졌잖아요. 전쟁도 터졌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망가진 글로벌 공급망 네. 이것도 지금 언제 지금 정상화될지 정상화 자체도 좀 잘 불확실해요. 약간 SF 영화 옛날에 그런 디스토피아 영화들에 나오는 상황들이 지금 갑자기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뭐 골치가 아프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중앙은행 그 센트럴 뱅크라고 하는 게 보어링잡인데 네. 지금 더 이상 보어링하지 않아요. 아, 머리가 찌긋찌긋 아픈 업이 돼버렸어. 아 그러면은 이 금융 시장은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퀀스를 잘못해가지고 금융시장 어딘가 삐끗하는 소리가 나면 네. 또 궤도 수정을 해야 되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금과는 뭐 다른 병이 생겼다 그러면 또 주춤할 수도 있고 네. 그 불확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경제위기가 있고 했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단에서 자기 비율로 하고 그리고 그걸 경제 분석가들도 그 당연직하게 그런 시스템 안에서 분석을 하면서 결론을 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든 중앙은행들이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정책 방향을 미리 한 몇 달 앞서서 이렇게 미리 저기 사전 공지를 하는 걸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이게 저기 말이죠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정책 방향을 미리 공지하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려워진 거죠. 불확실 요인이 많아서. 참 처음에 듣기에는 그래서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 건데 잘 이해가 나왔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아 참 희한한 시대가 버렸구나. 그렇죠. 이게 그래요. 내려갈 때도 쉽지만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절벽이 너무 높이 세어나서 이제 본인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아 그래 돼 버렸군요. 그러면 만약에 그 결국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빠르게 자금 이런 공급을 차단하고 그리고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정상화시킨다고 한다면. 근데 그 시장의 변화는 너무 높으니까 그로 인한 시장의 반응은 참혹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뒤집어지죠. 네. 그러면 사실상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네. 최대한 천천히 또 최대한 빨리 가야 돼. 그게 그런 건데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실상. 그러니까 저기 잔머리를 많이 굴려야지.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근데 뭐 저는 뭐 이런 거는 있어요. 미국 중앙은행에 일하는 양반들이 그 소위 말해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우려보다는 잘 하겠지만은 네.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과제가 결코 만만치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정도. 그렇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문제의 본질에 뭐 경기 탓도 있겠지만 본인들 탓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 뭐 이런 건 있어요.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는 그 0%까지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 말고 또 윌리엄 화이트라고 하는 또 유명한 BIS 이코노미스트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초저금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그걸 너무 오래 지속해 왔다.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는 시대적 당위성은 맞는데 그걸 잘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전 이견이 없는데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은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발권, 대출, 금리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금리 이런 자기의 본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리 기능을 마비시켜 나오 본인 스스로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어요. 원래 금리를 제로로 낮추려고 하는 거는 실물 경기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네. 실물 경기는 안 살아나고 그 넘쳐나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저 난리가 난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돈이 넘쳐나니까 부동산이 더 난리가 난 거고. 그러면은 당분간 자산 시장은 힘들 확률이 높다.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면은 그 자산 시장한테 좋을 건 없는데 네. 저는 그래요. 이게 빨리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서 쓸데없는 돈들이 자산시장 가서 분탕질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네. 저기 자료 보면은 회전율이라고 하나요? 그 그래프 완전히 바다 곰도박을 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돈을 옛날에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되죠. 네. 그 예금준비금이 예금 통화로 이제 통화승수 효과를 통해서 변질이 되죠. 네. 트랜스폼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그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실물 경기를 키우죠. 네, 계속 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돈이 몇 회전해가지고 실물 경기를 뒷받침하느냐? 이게 뭐냐면 통화의 유통 속도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통화 승수도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통화의 유통 속도도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것이 만약 현재의 그 통화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통화 승수하고 유통 속도가 2007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통화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 GDP가 4배로 뻥튀기가 돼야 돼요. 근데 4배가 뻥튀기는 안 되죠. 네. 그럼 저희가 3만 아닙니까? 응? 저희가 3만 아닙니까? 네. 3만인데 12만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실물 생산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4배가 되려면은 그게 다 인플레로 가겠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를 한번 계산해 봐요. 그러면은 짜장면이 지금 6,000원, 7,000원인데 7,000원인데 7만 원이 되는 거지. 7만 원이 되는 겁니까? 예. 짜장 한 그릇 7만 원이요? 7만 원.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전 짜장면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즉슨 이건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 돈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회수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정상화되면은 통화 승수가 올라갈 것이고 유통 속도도 살아날 거죠. 한꺼번에 옛날 수준은 회복을 못 하겠지만 옛날 수준은 만약 지금 당장 돌아간다면 GDP가 4배가 늘어야 되는데 생산이 한꺼번에 늘지 않겠죠. 그럼 극단적인 예를 하면은 물가가 4배가 뛰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미 풀려 있는 그 돈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가장 주요한 소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회수 안 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감당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빨리 회수를 그런 거군요. 그게 만약 인플레이션이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네. 자산 버블로 돈이 가게끔 하면 되지. 네. 그래서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승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그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계속 들어갔다. 예, 그동안은 그렇게 해서 인플레는 안 일어났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존의 이런 중단되어 있던 문제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돈을 회수를 해야지 세계 경제가 이제 저기 큰 불안 없이 네. 지속할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돈은 회수해야 돼요. 양적 완화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네.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한데 네. 문제는 어떻게 해야죠. 그게 이게 오늘 영상의 네. 주요 결론. 네. 지금 연준은 약간 그리고 세계 은행들이 길을 잃었다. 길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도 어떻게 가야 될지는 정답은 없는 상황이다. 예. 돈의 과잉 시대가 온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나 모르겠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